제88장 학교와 교사. 앞장에서는 향유 고려의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와 같은 집결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집단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끔은 볼 수 있으며 20마리에서 50마리 정도까지의 작은 무리들은 자주 볼 수 있다는 말을 해두어야 하겠다. 그와 같은 무리를 스쿨, 괄호 속에 설명했습니다. 스쿨이라는 말에는 학교라는 뜻 외에 고깃대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그와 같은 무리를 스쿨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보통 두 종류가 있다. 거의 모두가 암고래로 된 것과 젊고 재빠른 곧잘 황소라고 불리는 순놈만으로 되어 있는 것 두 가지이다. 암컷들만의 스쿨에는 성숙해서나 늙지 않은 수컷 한 마리가 기사처럼 따르고 있는데 그는 어떤 위험을 만나면 기사도를 발휘하여 열의 뒤쪽으로 돌아 숙녀들의 도주를 엄호한다. 사실상 이 신사는 호사스러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이어서 바다의 세계를 헤엄쳐 다니면서 후궁들의 온갖 위안과 쾌락 속에 에워싸여 있다. 이 왕과 비빈들과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데 왕은 항상 가장 옹이한 몸짓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서 아름다운 암컷들은 성숙해서 의젓한 어른 고래가 되었더라도 숫고래의 평균 크기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또한 섬세하다고도 할 수 있어서 허리 둘레도 나의 소견으로는 6야드를 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유전적으로 풍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궁과 왕이 태평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상류층의 고귀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유유히 언제나 변화를 찾아 움직인다. 적도 근처가 먹이를 찾기에 적당해지면 그들은 그곳에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동안 북쪽 바다에서 여름의 불쾌한 근태로움과 더위를 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었고 적도의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서늘한 곳을 찾아 동쪽 바다로 향해서 다시 찾아올 더운 계절을 피한다. 이러한 여행길을 유유히 돌아다닐 때 만약 의심스럽고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면 왕인 고래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의 깊게 감시한다. 만약 어떤 건방진 젊은 고래가 허락도 없이 그의 한 부인 옆에 다정하게 감히 접근한다면 큰 나리께서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분노에 불타서 그놈에게 덤벼들어 해치울 것이다. 설사 무절제한 젊은 탕아가 사랑을 즐기는 성스러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큰 나리께서는 무슨 짓이라도 가장 악랄한 로사리오, 이 로사리오는 영국의 극작가 니콜라스 로의 후회하는 악인 속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가장 악랄한 로사리오를 자기의 침대에서 쫓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물고기는 홍교를 하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부인들은 그녀를 목표로 하는 경쟁자 간의 참으로 끔찍한 결투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은데 고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들도 다만 사랑 때문에 때로 결사적인 투쟁을 할 때가 있다. 그들은 길고 큰 아래턱으로 서로 다투는데 그것을 단단히 맞붙여 물어뜯는 등 뿔을 뒤엉키게 하고 싸우는 큰 사슴처럼 우위를 결정하려고 다툰다. 이런 결투로 인한 깊은 상처를 지닌 고래가 잡히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며 그놈에게서 상처 투성이인 머리, 부서진 이빨, 마구 찢긴 지느러미, 그리고 때로는 턱이 비틀린 입을 보게 된다. 어쨌든 사랑의 보금자리를 침범한 자가 후궁의 주인의 첫 번 습격에 재빨리 몸을 젖혀 빠져나간 경우에 그 주인을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젊은 로사리오에게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태연하게 후궁인 암컷들 속에 다시금 자신의 큰 몸집을 들여놓고 한동안을 거기서 즐거운 듯 장난질하는 모습은 천명의 비빈들을 거느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솔로몬 왕과도 흡사하다. 고래잡이는 만약 눈앞에 다른 고래가 보이는 한 이러한 오스만 투르크의 왕을 절대로 쫓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왕은 정력을 몹시 낭비하기에 지방이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어나는 왕자나 공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고작해야 어미 고래의 도움을 약간 받을 뿐으로 그 뒤는 스스로 처신을 해야만 한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엽색을 일삼는 탕아처럼 우리 고래의 큰 나리도 침실은 좋아하지만 육아실 등에 대한 취미는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여행자인 그는 그 아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녀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어느 자식이고 모두 이방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청춘의 정열은 식고 연륜과 우울만이 늘고 사려 분별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말해서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솟는 권태로움이 만족에 지친 오스만 왕을 에워싸면 안락과 덕에 대한 사랑이 여성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게 돼 우리의 왕자는 생에 있어서의 무기력, 회한, 그리고 설교를 좋아하는 시기로 접어들어 그 후궁들을 단연 해체시키고 도덕적인 까다로운 노인이 되어서 그저 혼자서 경도, 위도 사이를 방황하면서 기도문을 중얼대며 젊은 고래를 만날 때마다 옆색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런데 고래의 후궁들을 어부들은 스쿨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 스쿨의 주인이며 나리인 고래는 형편상 스쿨 마스터 곧 남자 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그 스쿨로부터 나와서는 거기에서 배운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것은 그야 훌륭한 풍자는 될 수 있겠지만 좀 마땅치 않은 이야기다. 그의 교사라는 칭호는 후궁들을 학교라고 부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억측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종류의 오스만 투르크 왕 같은 고래에게 맨 처음 그런 칭호를 준 사람은 비도크, 프랑스의 함정 범죄자였다가 나중엔 탐정이 됐다. 프랑스의 탐정이네요. 비도크의 비망록을 읽은 일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고 그 유명한 프랑스인이 젊은 시절에 어떤 시골 교사였는가 또한 어떤 성질의 비전을 일부 학생들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교사 고래가 거의 만년에 취하는 은둔적이고 고고한 자세는 모든 늙은 향유 고로에게도 통하는 바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외떨어진 고래는 고독한 레비아단은 늙었음을 알 수 있다. 익기 긴 수염을 기른 존경할 만한 데니엘 분, 미국의 유명한 서부 탐험가입니다. 데니엘 부은처럼 늙은 고래는 황량한 바닷속에서 자연만을 가까이 하며 아내로 삼고 있는데 그 자연에야말로 우울한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최선의 아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젊고 힘센 수고래만으로 이루어진 스쿨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후궁의 스쿨과는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저 암고래들은 본질적으로 급쟁이지만 젊은 숫고래 혹은 40배를 황소라고 불리는 것은 고래적 중에서도 가장 투쟁적이어서 가장 위험한 상대라고 말할 수 있다. 가끔 만나는 저 기괴한 회색 머리를 가진 고래만은 예외로서 그것들은 천형인 통풍으로 미친 듯이 격분한 흉포한 악마와도 같이 여러분에게 덤벼든다. 40배를 황소 스쿨은 후궁들의 스쿨보다 크다. 젊은 대학생의 무리들처럼 그들은 발랄해서 장난꾸러기고 불량하고 온 세계를 멋대로 희롱하고 다니는 것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에 대해서는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의 난폭자들 이상의 조건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 이 폭풍적인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4분의 3 정도 성장하게 되면 서로 흩어져 제각기 정착할 자리를, 다시 말해서 후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수컷 스쿨과 암컷 스쿨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다시금 명백하게 두 성간의 특질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누가 40배를 황소를 쓰러뜨렸다고 하자. 그러면 무정하게도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후궁 스쿨의 한 식구를 쓰러뜨려 보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주위를 매우 근심스러운 듯 돌아다니고 자칫하면 너무나 가까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자기마저 잡혀버리게 된다. 제89장 잡힌 고래, 놓친 고래. 앞에서 표지와 그 깃발을 단 막대기에 관해서 말한 이상 이 표지가 크나큰 상징과 기호가 되는 포경상의 법률과 법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수척의 포경선이 한패가 되어 항해하고 있을 때 어떤 배에 의해 고래가 작사를 맞고 달아나다가 결국 다른 배에 의해서 살해되어 잡히는 경우 이 하나의 커다란 사태에 부수되어 온갖 부차적인 사건이 야기된다. 이를테면 모든 정력을 다한 위험한 포적과 포획 뒤에도 고래의 몸은 심한 폭풍에 의하여 배에서 떠밀려가는 일이 있고 그것이 아득히 멀리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흘러가거나 하면 다른 배가 생명도 밧줄도 위험한 꼴을 당하는 일 없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거뜬히 배전으로 끌고 가게 된다. 그때 만약 성문율이건 불문율이건 간에 논쟁의 여지 없이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보편적인 법이 없다면 가장 귀찮고 격렬한 다툼이 어부들 사이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아마도 입법부의 제정으로 권위가 서게 된 유일한 포경법은 1695년에 네덜란드 의회에서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성문화된 포경법은 없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어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입법자가 되었다. 그것은 간결한 함축이라는 점에서 유니티나우스 법전이나 중국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금하는 협회의 부칙보다도 나은 것이다. 확실히 이 법규는 앤 여왕의 동전이나 작살 칼날에 새겨서 목걸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1. 잡힌 고래는 찌른 자에게 속한다. 2. 아직도 잡히지 않은 고래는 맨 처음 잡은 자에 속한다. 그러나 이 훌륭한 법전에서도 잘못이 생기는 것은 그 지나친 간결함 때문이므로 이것을 보충하는 방대한 주석이 필요하다. 첫째로 잡힌 고래란 무엇인가?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고래가 사람이 탄 배 또는 보트에 돛대, 노, 구인치 밧줄, 전신줄, 거미줄, 기타 무엇이건 혼자 또는 그 이상의 선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매체에 의해서 붙들어 매어져 있을 때에는 어부들의 용어로는 잡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고래에 표지나 다른 공인된 소유권의 표지가 붙어 있을 때에는 그 표지를 붙인 당사자가 그것을 잡을 의도 그리고 그 능력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 그 고래는 어부들의 용어로는 잡힌 것이다. 이런 것이 개념상의 주석이다. 그러나 고래잡이 자신들의 주석은 때로 심한 욕설과 주먹질에 의해서 내려진다. 이것은 코크와 리틀턴, 둘 다 영국의 법률가입니다. 코크와 리틀턴의 주먹 싸움과 같다고나 할까? 물론 고래잡이들 가운데도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쫓거나 죽이거나 한 고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부정부리라고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 50년 전에 영국의 법정에서 특이한 고래 횡령 사건이 다루어진 일이 있었다. 원고 측의 진술에 의하면 북해에서 필사적으로 한 마리의 고래를 쫓은 뒤 원고를 말하죠. 그들은 작사를 던지는 데 성공했으나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여 밧줄뿐만 아니라 보트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 피고 측 다른 배의 선원들이 그 고래를 추적해서 죽이고 잡아 드디어 원고의 눈앞에서 횡령하고 말았다. 그런데 피고 측이 항의를 받았을 때 그 선장은 원고의 입에 대고 손가락을 딱딱 소리내면서 난 말이다. 그만큼 공을 세웠으니까 그 보상으로 고래에 매달렸던 너희들의 밧줄도 작살도 보트도 받아둬야겠어 하고 말했다. 그래서 원고 측은 고래와 줄과 보트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의 변호사는 어스킨 씨,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은 앨런 버러 경이었다. 변호하는 자리에서 기지가 풍부한 어스킨 씨는 자기 편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최근에 일어난 한 간통 사건에 언급했다. 그에 의하면 한 신사가 부인의 난행을 막는 데 실패하여 인생의 거친 바닷속에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몇 년인가 뒤에 그 조치를 후회하여 그녀를 다시 찾으려고 소송을 일으켰다. 어스킨은 피고를 도와 변론하기를 물론 그 신사는 처음에 그 부인에게 작사를 던진 것이며 일시적으로는 잡은 것이었지만 다만 난행이라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드디어 그녀를 내버린 것이며 그런 행위에 의하여 그녀는 떠난 고래의 처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난 신사가 두 번째의 작사를 던졌을 때에는 부인은 그에게 박혀서 매달린 작살등과 함께 다음 신사의 소유물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고래와 이 부인의 예는 서로 그 진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어스킨의 주장이었다. 이 변론 그리고 반대측의 변론을 충분히 듣고 난 학식 깊은 재판장은 법이 정한 억으로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즉 보트는 원고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니까 원고에게 주고 한편 논쟁물인 고래와 작살과 밧줄은 피고에게 속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고래에 대해서 말하면 그 고래가 마지막에 잡혔을 때는 놓친 고래였던 것이며 작살과 밧줄에 대해서 말하면 고래가 이것들을 몸에 지닌 채 도망한 때에는 당사자 고래가 이 물건들의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런 거로 그 뒤에 고래를 잡은 사람에게 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있고 피고는 나중에 그 고래를 잡은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물건도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이 학식 높은 법관의 판결을 보고 아마도 반대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까지 파고 들어간다면 앞에 인용하고 지금 들은 소송 사건에서 앨런 버러 경이 적용하고 해명한 잡은 고래와 놓친 고래에 관한 두 원칙이야말로
인간계의 모든 법률의 권한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것이다. 어쨌든 법의 전당도 그 장식 조각이 아무리 복잡다단한 세공으로 되어 있더라도 의지하고 서 있는 기둥은 두 개뿐인 것이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에 소유하는 것은 법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손에 들어왔는가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때로 소유하는 것은 법률의 전부가 된다. 러시아의 농노나 공화국 노예들의 육체와 혼은 잡힌 고래이며 거기서 소유는 법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부의 마지막 돈동전 한 잎은 욕심 사나운 지주에게는 잡힌 고래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아직도 죄가 폭로되지 않은 악당의 표지의 문패를 단 저택은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극강꾼인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하기 위해 돈을 꾼 파산자에게 치명적인 선불이자를 요구했을 때 그 선불이자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영혼을 구해주시는 대주교님이 등뼈가 부러지도록 일한 수십만의 노동자 관로 속에 구태여 영혼을 구해주시는 원조가 없더라도 모두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수십만의 노동자의 형편없는 빵과 치즈에서 10만 파운드의 수입을 긁어 모을 때 그 10만 파운드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던드공, 가공인물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던드공의 세습도시와 마을이란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 사도와 같은 전사 브라드 조나단, 영국을 가리킵니다. 미국을 가리킵니다. 브라드 조나단에게서 텍사스주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래하여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소유한다는 것은 법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잡힌 고래의 법령이 상당히 광범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보다 놓친 고래의 법령은 더 광범하게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의 황제와 황후를 위해서 표지를 해두기 위해 아메리카에 스페인 국기를 꽂았을 때 그 아메리카 부트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폴란드는 러시아 황제에게 있어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는 터키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겠는가? 인도는 영국에 대해 무엇이겠는가?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아메리카 합중국에 있어서 무엇이겠는가? 모두 놓친 고래인 것이다. 인간의 권리와 세계의 자유, 그것도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사상은 놓친 고래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갖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표절을 일삼는 공허한 미문가에게 철학자의 사상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커다란 지구 그 자체가 놓친 고래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독자들이여, 여러분은 놓친 고래이며 동시에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재밌는 말이네요. 제90장 머리냐 꼬리냐. 영국의 법률에 관한 책에서 인용한 라틴어는 그 앞뒤의 문구와 대조해서 생각하면 누구나 그 나라의 해안에서 고래를 잡는 경우에는 국왕이 명예 대작살잡이 자격으로 머리를 차지하고 왕비에게는 공손하게 꼬리를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분할법은 고래에 있어서는 사과의 절반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중간에 남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법은 수정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영국에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것은 여러 점에서 잡힘과 놓침의 근본 법칙에 대한 기이한 변칙을 제시하고 있는 까닭에 이 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했는데 그것은 영국의 철도가 항상 왕가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 열차를 만든다는 저 의례적 정신에 따른 것이다. 우선 앞에서 말한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재미있는 증거로 나는 최근 2년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들겠다. 언젠가 도브인지 샌드위치인지 아무튼 오항, 이 오항은 영국 남동 해안에 있는 5개의 항구입니다. 좀 특별한 항구라고 하네요. 아무튼 오항 중의 하나에서 정직한 선원이 처음 해안에 서서 아득히 먼 바다밖에 훌륭한 고래가 있는 것을 보고 애써 추적해 죽여서 해안으로 끌고 왔다. 그런데 오항은 부분적으로 감독 장관이라고 칭하는 일종의 경비 관리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관직은 왕실 직속이므로 내가 믿는 바로는 이 오항 지역에서의 모든 왕실 수입은 그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관직은 한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감독 장관은 가끔 그의 부수입을 올리기에 바빴고 그 부수입이란 대개는 속여서 거둬들인 것이었다.
그런데 햇빛에 탄 이 가난한 선원들이 맨발에 바지를 미끈미끈한 다리 위로 높이 걷어 올리고 기진맥진한 채로 살찐 물고기를 해안 높이 끌어올려 이 값비싼 기름과 뼈라면 넉넉히 150파운드는 들어오겠지 생각하며 제각기 자기 몫을 계산하면서 마누라와 진귀한 차를 마시거나 동료들과 맛있는 맥주를 마실 기분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학식 있고 신앙이 두터운 인자 한 신사가 브렉턴의 저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나서 그 책을 고래 머리에 올려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을 떼라 그대들. 이 물고기는 잡힌 고래란 말이다. 나는 감독 장관으로서 이를 몰수한다. 그러자 가난한 선원들은 실로 영국인답게 공손하게 놀라면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풀이 싹 죽어 고래와 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일로는 사태가 조금도 수습되지 않았고 브렉턴의 저서를 가진 신사의 완고한 마음은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간신히 한 사람이 지혜를 짜내려고 한참 머리를 긁다가 대담하게 입을 열었다. 나리님, 감독 장관이란 누굽니까? 공장님이시다. 그렇지만 공장님은 고래를 잡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었죠. 고래는 공장님의 것이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험을 겪기도 했고 돈도 썼는데 그것이 모조리 공장님의 주머니에 들어간단 말인가요? 우리도 죽도록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라곤 물질뿐이란 말입니까? 공장님의 것이다. 공장님은 이런 지독한 짓을 하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신가요? 공장님의 것이다. 저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제게 배랑된 몫으로 치료하려고 생각했는데쇼. 공장님의 것이다. 공장님은 4분의 1이나 절반으로 만족하실 수는 없을까요? 공장님의 것이다. 결국 고래는 몰수되고 팔려서 웰링턴 공작 각하께서 돈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시에 한 정직한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모두 주위의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여러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졌으므로 공작 각하께 정중히 편지를 올려 이들 불쌍한 선원들의 가엾은 사정을 충분히 생각해 주실 수 없겠는가 하고 탄원했다. 그에 대해서 공작은 분명히 대답하기를 관로 속에 양쪽 편지는 모두 공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려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이며 만약 앞으로 그 성스러운 목사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삼간다면 그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공작이라는 자는 세 왕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세 왕국의 모퉁이에 서서 거지처럼 두 손을 벌리고 적선을 강요하는 늙은 폐잔병이라는 말인가. 곧 알게 될 일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고려에 대해 공작이 주장하는 권리는 왕실로부터 위임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실은 애당초 대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 권리를 소유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법규 그 자체는 이미 인용해 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플라우든 16세기 영국의 법률가입니다. 플라우든이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플라우든이 말하는 바로는 고래가 왕과 왕비에 속하는 것은 그 비할 데 없는 우수함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주석가들은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일 수긍할 만한 이론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왕은 머리를, 왕비는 꼬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법률가들이여 그 이유를 말하라. 고등법원 왕실부의 노학자 월리엄 퍼린이라는 사람이 왕비의 황금, 즉 왕비의 용돈에 관한 논문 속에서 그 꼬리는 왕비의 것이다. 그것은 왕비의 옷장을 고래뼈로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씌어진 시대는 주로 그린란드 고래 혹은 참고래의 검고 늘씬한 뼈가 숙녀들의 코르셋용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뼈는 꼬리에는 없고 머리에 있는 것이니까 퍼린처럼 슬기롭고 민첩한 법학자에게는 슬퍼해야 할 과오였다. 그럼 왕비란 어느 인의이므로 꼬리를 바쳐야 한다는 것인가? 숨겨진 어떤 의미는 이점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영국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두 제왕의 고래와 철갑상어는 모두 법이 규정한 바에 의해서 왕실 재산이 되는데 이들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왕실의 보통 수입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내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한 사람이 나 이외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철갑상어도 고래와 똑같은 방법으로 분할되어야 하며 결국 왕은 그 고래 특유의 아주 조밀하고 탄력적인 머리를 가져야 할 듯 싶은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아 무언가 양자 사이에 서로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은 물론 심지어 법률에도 다 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제91장 피쿼드호, 로즈버드호를 만나다.
토마스 브라운 경이 한 말이 적혀 있네요. 그 산과도 같은 레비아단의 창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년향을 찾아 휘저어도 보람이 없다. 토마스 브라운 경. 앞에서 말한 고래 때의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한두 주일 뒤 우리가 나른하게 안개에 쌓인 대낮의 해면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을 때 피크도 가판 위의 선원들 대부분의 콧구멍이 돛대 꼭대기에 있는 세 사람의 눈보다도 더 예민한 발견을 했다.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가 바다에 떠돌고 있었다. 난 뭐든지 걸어도 좋아, 스톱이 말했다. 이 근처에 요즘에 골려준 드럭에 맞은 고래가 있어. 오래지 않아 나타날 거야. 그러자 앞쪽의 양견은 말끔히 사라지고 아득히 먼 곳에 배 한 척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돛을 감아 내린 것으로 보아 어떤 고래를 뱃전에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배는 돛대 꼭대기에 프랑스 국기를 달았는데 그 주위를 육식을 하는 해조떼가 소용돌이 치는 꾸럼처럼 마구 날아다니고 날갯짓을 하고 급강하는 것을 보니 뱃전의 고래는 고래잡이들이 말하는 폐물고래, 다시 말해서 저절로 바다에서 죽어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표류하던 사체라는 것이 명백했다. 이런 거대한 시체는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풍겨서 그 냄새는 역병에 시달린 아시리아의 한 도시에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매장할 수도 없었던 그때의 악취보다도 더 심했다. 그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었으므로 아무리 탐욕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배에 끌어당길 마음이 없어진다. 이런 물건에서 채취되는 기름은 매우 질이 좋지 않아 장미의 기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지만 그래도 굳이 접근하는 자가 있었다. 사라질 듯한 미풍을 타고 다시 가까이 가보니 이 프랑스 배는 둘째 고래도 배전에 매달고 있었는데 둘째 고래는 첫째 고래보다도 냄새가 더 굉장했다. 사실 이것은 곧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래, 일종의 심한 위병 또는 소화불량 때문에 햇볕에 말린 것처럼 말라 죽어서 그 시체에는 기름기다운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놈일 게 분명했다. 그러나 결국 알게 되겠지만 숙련된 고래잡이라면 일반적으로 폐물이 된 고래는 모른 채 하더라도 이런 고래를 함부로 업신여기지는 않는다. 피크도가 그 배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자 스톱은 그중 한 마리의 고래 꼬리 주위에 엉킨 닷줄에 걸려있는 끌자루는 자신의 것이라고 단언했다. 귀엽지 뭔가? 스톱은 뱃무리에 서서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여우가 썩은 고기에 매달려 있군 그래. 프랑스 두꺼비 놈들은 고래잡이한 완전 어린애란 말이야. 흰 파도를 향유고래가 뿜는 물뿜기로 잘못 알고 보트를 내리는 놈들이란 말이야. 항구를 떠날 때 선창 가득 초상자와 초심지 자르는 가위 상자를 싣고 떠난단 말일세.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채취하는 기름으로는 도저히 선장실 등잔 심지를 적실 만큼도 안 된다고 체념하고 있단 말일세. 그렇지만 보게나 두꺼비 놈이 우리가 남긴 그 드럭에 걸린 한 놈으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리고 저 거창한 말린 물고기의 뼈를 문지르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귀엽지 뭔가. 이봐. 누구 모자를 돌려서 동량으로 조금만 기름을 나눠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놈들이 드럭 고래에게 따는 기름으론 감옥은 고소하고 사형수의 방 등잔에 써도 모자랄 정도일 걸세. 다른 한 마리의 고래에 대해서 말한다면 말일세. 우리 배의 돛대 3개를 분질러서 쥐어 짜는 편이 뼈다귀 뭉치에서보다도 더 듬뿍 기름을 채취할 수가 있다고 보네. 그러나 가만히 있자. 좀 생각해야겠네. 그렇지. 어쩌면 그놈은 기름보다는 가치 있는 용년향이라도 나올지 모르지. 도대체 우리 노인네는 깨달았을까? 한번 해볼 수는 있어. 좋아. 나는 할 테다. 하면서 그는 뒷가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는 미풍은 완전히 고요하게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이제 피코도는 그 악취에 완전히 쌓여 다시금 바람이 불 때까지는 탈출할 가망은 없었다. 선장실에서 튀어나온 스톱은 보트의 선원들을 불러 모아 프랑스 배를 향해 저어갔다. 그 뱃머리를 앞으로 가로지르면서 보니 그 뱃머리 윗부분은 화려한 프랑스인 취미에 의해서 커다랗게 흰 줄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녹색으로 채색되고 가시 대용으로 구리로 만든 떼못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내밀고 전체의 끝부분은 선명한 붉은빛이 균형 있게 겹쳐진 알뿌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판에는 커다란 금빛 글씨로 부통 드 로즈라고 적혀 있었다. 장미꽃 단추, 즉 장미꽃 봉우리, 그것이 꽃향기 거역한 이베의 낭만적인 이름이었다. 스톱에게는 부통이라는 것은 몰랐으나 로즈라는 말과
공 모양의 한 뱃머리 모양을 합쳐 생각하니 전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장미 봉오리란 말인가? 그는 손으로 코를 지면서 외쳤다. 그것도 좋지만 어째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단 말인가? 그런데 가판 위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교섭하기 위해서는 뱃머리를 돌아 우연으로 나가서 폐물고래가 있는 데로 와서 그 고래너머로 이야기를 걸어야만 했다. 여기까지 와서도 한 손으로는 여전히 코를 싸쥐면서 외치댔다. 부통드 로즈, 여의 부통드 로즈에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Yes. 건지 섬 사나이가 영국 해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건지 섬 사나이가 뱃전에서 대답했는데 1등 항해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좋소, 그래. 부통드 로즈의 봉우리여, 흰 고래를 보았는가? 어떤 고래? 흰 고래 말이다. 향유고래. 모비딕 말이다. 못 보았나? 그런 고래는 들은 적도 없는걸? 카샬로 블랑쇼. 흰 고래 노. 좋아. 그럼 잘 있게. 다시 곧 올 테니까. 그러고 나서 피코도 호를 향해서 급히 저 에이허브가 보고를 기다리며 뒷가판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데에다 대고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외쳤다. 틀렸어요. 선장 틀렸어요. 그러자 에이허브는 들어가고 스톱은 프랑스 배로 되돌아갔다. 돌아와 보니 그 은섬 사나이는 방금 쇠사슬에 달려서 고래삽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코를 주머니에 싼 것처럼 붕대를 하고 있었다. 이봐, 그 코는 어찌된 일인가? 스톱이 외쳤다. 코가 깨졌나? 깨졌으면 하네. 아니, 코 같은 건 없으면 좋겠네. 건지섬 사나이는 대답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그렇지만 자네는 어째서 코를 쥐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초로 만든 코야. 붙잡고 있어야 해. 좋은 날씨군. 아무튼 꽃밭 같은 공기지 뭔가. 부통드 로즈여. 꽃다발이라도 던져주지 않으려나? 도대체 자네 무슨 일이 있다는 겐가? 건지섬 사나이는 갑자기 화를 내고 외쳤다. 그렇게 화내지 말게. 침착하라 말일세. 자네 고래 요리를 할 때 어째서 얼음에 담가두지 않지? 아니 농담은 그만두세. 장미봉우리여. 자네 이런 고래에게 기름을 채취하려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일세. 그리고 저기 저 바싹 말라버린 놈은 온몸에서 단 한 질도 안 나올 걸세. 한 질은 약 0.14리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도 그런 것은 알 만큼 하네. 그렇지만 말일세 들어주게나. 우리 선장은 아무리 말해도 모른단 말일세. 처음으로 바다에 나왔단 말일세. 전에는 콜로니 향수를 제조했었다더군. 그렇지만 배에 올라와 주게나. 난 안 되지만 어쩌면 자네가 말하는 건 들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나도 이런 너저분한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네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겠네. 자네 무척 유쾌하고 좋은 친구군. 스톱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곡가판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울이 달린 빨간 털신 모자를 쓴 선원들이 고래를 자르려고 무거운 꽃배에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천천히 일하고 굉장히 찌끄려대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마음이 내키지 않은 모양이었다. 모든 사람의 코는 그 얼굴에서 제2의 기울어진 돛대처럼 위를 향해 들려 있었다. 이따금 3, 4, 5 짝을 지어 일손을 멈추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돛대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곤 했다. 어떤 자는 역병에 걸리는 걸 두려워해서 뱃밥을 골타리에 적셔서 이따금 코끝으로 가지고 갔다. 또 어떤 자는 파이프를 거의 대통 있는 데서 잘라 무섭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서 후각기관을 쉬지 않고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스톱은 고무의 선장실로부터 빗발처럼 퍼붓는 고함 소리와 욕짓거리에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조금 열린 문 뒤의 내부로부터 무시무시한 얼굴이 내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이 배의 주치의였는데 그는 이날의 작업에 반대해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장실 관로 속에 그는 캐비넷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되네요. 선장실로 도망쳐서 역병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도 여전히 이따금 탄식과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스톱은 자신의 계략을 잘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건지섬 사나이에게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했다. 이 프랑스 배의 키잡이는 그의 선장을 뽐내기만 하는 바보라고 경멸하고 그 덕분에 이런 썩은 냄새만 풍길 뿐 서푼없이 소득도 없는 공경에 빠졌다고 한탄했다. 스톱은 상대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건지섬 사나이는 용년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닫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잡고 있고 다만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극히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선장을 속이고 놀려대고 그러면서도 이쪽의 속셈은 조금도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계략을 짰다. 이 두 사람의 조그만 계획에 의하면
건지섬 사나이는 통역이라는 역할을 이용해서 선장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스톱의 말인 것처럼 짓거리고, 스톱은 그 회담 때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무 말이고 마구 짓거린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들의 희생이 될 사람이 선장실에서 나타났다. 그는 몸집이 작고 가무잡잡하고 선장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섬세했지만 구렛나룻과 콧수염에 짙었고 빨간 목면 벨벳 조끼를 입고 허리에는 회중시계의 쇠사슬을 단 장식 구슬을 잘랑거리고 있었다. 건지섬 사나이는 이 신사에게 스톱을 그럴듯하게 소개하고 그런 다음 거드름을 피우면서 두 사람 사이에 통역을 맡고 나섰다. 맨 처음 뭐라고 하면 되겠나? 그야. 스톱은 빌로드 조끼와 회중식의 장식을 보면서 말했다. 처음엔 말이야 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은 마치 갓난 아이 같구려 이렇게 말해 주시오. 선장님, 이 사람이 말하는데 건지섬 사나이는 프랑스어로 선장에게 말한다. 바로 어제 어떤 배와 만나서 신호를 주고받았는데 그 배의 선장과 1등 항해사와 6명의 선원이 끌어당긴 폐물고래로부터 10병이 옮아서 모두 죽었답니다. 그러자 선장은 깜짝 놀라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 다음에 뭐지? 건지섬 사나이는 스톱에게 말한다. 그렇군.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니 이렇게 말해주게. 내가 당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당신보다는 세인트 제이고 섬의 원숭이가 오히려 훌륭한 포경 선장이 될 것 같군. 정말 당신은 비비 원숭이같이 생겼군 그래? 하고 말해주게. 선장님, 이분은 맹세코 분명히 말하는데 바싹 마른 고래는 폐물고래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장님, 이분은 당신들은 생명이 아깝다고 생각되거든 이런 고래에게서 멀리 달아나라고 열심히 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선장은 뛰어가서 선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고래의 자리는 고패를 감아 올리는 것을 중지하고 고래를 배에 붙들으면 밧줄도 쇠사슬도 잘라버리라고 명령했다. 이번엔 뭐라고 할까? 건지섬 사나이는 선장이 되돌아오자 물었다. 잠깐 기다려. 이번엔 말이야. 저 말이지. 꼴 좋다. 내가 속였단 말이다. 하고 말을 한 말이야. 그리고 혼자말로 또 한 사람 더 속였지만 말이지. 선장님, 이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서 참으로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선장은 우리들, 그 자신과 항해사입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선장실에서 보르도 줄을 들도록 하자는 초대로 말을 맺었다. 자네와 함께 포도주를 한잔 하고 싶다는군. 통역이 말했다. 그것 참 고맙다고 해주게. 그리고 나는 속에 넘긴 상대와 한잔 하기는 싫으니까 정말 돌아가겠다고 말이야. 선장님, 이분의 말씀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선장께서 앞으로 살아서 한잔하고 싶다면 4개의 보트를 전부 내려서 배를 끌고 고래로부터 도망치라는 겁니다.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고래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데요. 그때 이미 스톱은 배에서 물러나 보트로 옮겨 타고 건지섬 사나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내 보트에는 긴 밧줄이 있으니까 두 고래 중에서 가벼운 놈을 배전에서 떼내어 댈 수 있는 대로 도움이 되어 주고 싶다고. 프랑스 배의 보트는 본선을 한쪽으로 끌어가고 있었는데 스톱은 친절하게도 고래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겨 그 치레로 기다랗게 밧줄을 늦추고 있었다. 곧 산들바람이 일고 스톱은 고래를 버리는 흉내를 냈다. 프랑스 배는 보트를 끌어올려 순식간에 멀리 사라져가고 그때 피코도어는 그 배와 스톱의 고래 사이로 들어왔다. 그러자 스톱은 떠있는 고래에게 재빨리 다가가서 피코도어를 향하여 그의 의도를 알리고 옳지 않은 간사한 꾀로 얻은 고래를 당장 처리하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삽으로 몸체 옆구리의 지느러미 약간 뒤쪽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가 지금 바다 위에 우물 파는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칼날이 드디어 깡마른 갈비대에 이르렀을 때의 광경은 영국의 두꺼운 양토층에 파묻힌 로마 시대의 타일이나 사기 그릇을 발굴하고 있는 광경과 같았다. 보트의 선원이 모두 매우 흥분해서 열심히 그들의 대장을 돕는 모습은 마치 황금 채굴자의 열의를 생각게 했다. 그러는 내내 수없이 많은 바다새가 그들의 주위에 급광하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외치고 울고 다투곤 했다. 스톱은 차츰 실망한 얼굴빛이 보이고 특히 끔찍한 악취가 더욱 심해지자 실망의 빛이 역력해 보였다. 바로 그때 그 더러움 속에서 희미하게 향긋한 냄새가 살그머니 풍겨나왔다. 그것은 악취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마치 어떤 냇물이 또 하나의 냇물에 흘러 들어가기는 하지만 한동안은 조금도 섞이는 일 없이 나란히 흐르듯 떠돌고 있었다. 있어.
스톱은 살덩어리 속의 무언가를 두드리면서 기뻐서 외쳤다. 돈주머니다, 돈주머니다. 칼을 곁에 두고 그러고 나서 손 가득히 무언가 묵직한 향료 비누라 할까? 줄 무늬가 든 치즈처럼 보이는 진품을 꺼냈다. 아무튼 매우 향기가 좋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끌어냈다. 엄지손가락으로 문제없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고 색은 노랑과 잿빛 중간의 색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용련향이라고 하는 것이며 어느 약방에 가지고 가도 1온수의 금화 1기니는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그것은 6줌가량이나 채취되었다. 그보다 많은 양을 바다에 엎질러져 버렸다. 아직 좀 더 채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에이허버가 더 참지 못하고 스톱에게 그만두고 배에 올라라. 그렇지 않으면 배는 너희들을 버리고 가겠다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제92장 용련향. 그런데 이 용련향은 더없이 이상한 물질이며 상품으로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1791년도에도 낸트키 태생인 코핀 선장은 영국 하원의 재판소에서 이 물건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그것은 당시에는 아니 그로부터 꽤 최근에 이르기까지 용련향은 호박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학자들도 골치를 앓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용련향을 회색 호박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호박이 이따금 해변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깊숙한 내지의 흙 속에서도 판해지는 데 반하여 회색 호박, 이 용련향은 바다 위가 아닌 다른 곳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호박은 딱딱하고 투명하고 무르고 향기가 없는 물질이고 파이프의 물뿌리 장식품 구슬로 쓰이지만 회색 호박은 부드럽고 끈적거리며 말할 수 없이 향기가 좋아 주로 향로, 가는 막대 모양의 향, 최가구품의 초, 머리분, 머리기름 등에 쓰인다. 터키 사람은 이것을 요리에 쓰고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의 유황을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카에 가지고 간다. 또한 술을 파는 상인들은 몇 방울 인가를 클날의 주에 떠들어 향기로운 맛을 보탠다. 그러므로 더없이 고귀한 숙련화 신사는 병든 고래의 더럽기 짝없는 창자 속에서 빼낸 향로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어떤 사람은 용련향이 고래의 소화불량의 원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소화불량을 고치는가 하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보트 서너 척에 잔뜩 실은 브랜드리스의 환약을 먹이고 나서 공사장 인부가 암석을 폭파하고 위험한 곳을 피하는 것처럼 즉시 도망쳐 나오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깜빡 잊었는데 이 용련한 속에서 둥그런 뼈 같은 판자 모양의 것이 몇 장 나왔다. 처음에 그것을 스톱은 선원의 바지 단추일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뒤에야 한 일이지만 그것은 훈훈한 향기 속에 가두어진 오징어의 뼈 조각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더없이 향기롭고 순수한 용련향이 이같이 썩은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일까? 여러분이 고린도서 중의 성 바울의 부패와 순결에 대한 말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오욕 속에 던져지고 영광 속에 다시 소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최고의 사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파라셀수스, 스위스의 의학자입니다. 파라셀수스의 말도 떠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온갖 악취를 풍기는 것 중에서도 제조 공정의 기초 단계에 있는 콜로니 향수가 가장 지독한 것이라는 기이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상과 같은 호소로 이 장을 끝내고 싶지만 내게는 이따금 포경자에게 퍼부어지는 비난을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더욱이 그 비난은 원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저 프랑스 배의 2마리 고래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염려가 있다. 이 책의 어리석과 포경업이란 형편없고 불결한 직업이라는 중상이 터무니없음을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모든 고래는 항상 악취를 풍긴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은자는 오명이 나오게 되었는가? 나의 소견을 말하면 그것은 지금부터 2세기 이상이나 옛날에 그린란드 포경선이 처음으로 런던항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유래한다. 그 포경선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남의 포경선이 언제나 그렇게 해왔듯이 바다 위에서 기름을 채취하지 않고 신선한 지방을 잘게 썰어서 큰 통에 집어넣어 그대로 본국으로 운반한다. 그 빙해에서의 어획기가 짧고 항상 급격하고 맹렬한 폭풍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까닭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린란드의 독에 들어와서 선창을 열고 그 고래들의 집을 부릴 경우에는 마치 산부인과 병원을 짓기 위해 도시의 오래된 묘지를 파낼 때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또한 나의 추측으로는 고래잡이에 대한 이런 사악한 비난은 옛날에 그린란드 해안인 슈메른부르크 또는 스메른베르그라고 불렸던 네덜란드인 마을에도 얼마쯤 있었으며, 스메른베르그란 이름은 스카긴 포고 본 슬락이 그 방면에서의 교과서를 할 냄새에 관한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이름 스메르 지방이고 베르그 저장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스메르베르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마을은 네덜란드의 포경선대가 고국 네덜란드까지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부락이었다. 그것은 화덕과 기름솥과 기름광 등의 집합체여서 작업 진행 중에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남해의 향유고래 포경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며, 거의 4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선창을 거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것을 끓이는 데에는 50일도 걸리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통에 담으면 그 기름은 거의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사실상 고래라는 어족은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간에 적절히 취급하기만 하면 결코 악취를 풍기는 동물은 아니며, 그러므로 고래잡이는 일찍이 중세 사람들이 군중들 속에서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했듯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넘치고 충분히 운동하고 깨끗한 대기는 아니더라도 넓은 곳에서 놀고 있을 경우에는 기분 좋은 향기를 낸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 흔들어대는 향유고래의 꼬리는 사양 냄새가 배어있는 귀 부인이 따뜻한 실내를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와 같이 거룩한 향기를 발산한다. 그렇다면 이 향유고래의 큰 몸집을 생각할 때 향기를 뭐라고 비유하면 좋겠는가? 송곳니를 보석으로 꾸미고 모략의 향기를 짙게 내뿜으며 어느 인도 마을에서 여행을 떠나는 유명한 코끼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